어니스트 해밍웨이. 이름만 들어도 강인한 남성성, 문학의 거장,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이 거대한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이 거대한 신화 속으로 저와 함께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요? 와, 보세요. 노벨상 수상자, 전쟁 영웅, 거물 사냥꾼, 세계적인 모험가. 정말 남성성이라는 단어의 끝판왕 같은 이미지죠. 이 모든 게 사실은 그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신화라는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결국 그를 무너뜨린 비극까지 전부 마주해 보겠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이 마초의 신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시작은요,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진 강인하고 모든 스스로 해낸 터프가이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어요. 현실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아주 지배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어릴 땐 여자아이 옷을 입고 자라기도 했죠. 특히 음악가였던 어머니가 자신의 예술적인 꿈을 아들에게 강요하면서 이 관계가 해밍웨이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런 엄격한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그의 정체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가 첫 소설을 냈을 때 부모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더럽고 추잡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이런 혹평이 오히려 그의 반항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죠.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선물이라며 소포를 하나 보내는데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자살할 때 썼던 바로 그 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평생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 탓이라고 믿으면서 이 끔찍한 기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젊은이가 어떻게 문학계의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독특한 문체와 목소리를 만들어낸 그의 천재성의 연료가 되어준 경험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세대, 즉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 환멸과 허무함을 느낀 세대를 말하는데요. 해밍웨이는 단순히 이 세대에 속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그 공허함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포착해내면서 말 그대로 이 세대를 정의하는 목소리가 됐죠. 실제로 그의 몸에는요, 무려 2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전투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급차 운전사로 병사들한테 초콜릿이랑 담배를 나눠주다가 폭격을 맞은 거였거든요. 이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이 그의 초기 작품 세계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재료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의 삶과 창작 활동에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해밍웨이에게 새로운 사랑은 곧 새로운 걸작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첫 아내 헤들리와 파리에서 지낼 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썼고 폴린 파이퍼와의 사랑은 무기여 잘 있거라로 이어졌죠. 이런 패턴은 그의 마지막 걸작 노인과 바다가 탄생할 때까지 평생 계속됩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내면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향한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두운 면은 특히 동료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와의 관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엔 피츠제럴드가 해밍웨이의 재능을 먼저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였어요. 하지만 해밍웨이의 명성이 그를 뛰어넘자 이들의 우정은 아주 뒤틀린 경쟁심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해밍웨이는 피츠제럴드가 죽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쓴 회고록에서요, 친구가 생전에 자신에게만 털어놓았던 아주 사적인 고민들을 전부 폭로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그의 경쟁심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그가 타인에게 보였던 그 잔인함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던 내면의 어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과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바로 그 강렬함이 결국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으니까요. 그의 인생은 늘 위암으로 가득했지만
특히 아프리카에서 단 이틀 만에 겪은 2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평생 그를 괴롭힐 심각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어느 한 순간에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반복된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글이 써지지 않는 작가로서의 절망, 그리고 편집증과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강인한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해밍웨이를 삼켰던 그 어둠은 마치 가문의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해밍웨이 자신, 남동생과 여동생, 심지어 손녀까지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예술을 위해 한 인간이 치러야 하는 그 고통은 과연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딱 들으면 되게 단순하고 슬픈 소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학계에 고전이 됐을까요? 오늘 이 단순함 속에 숨겨진 천재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천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길을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해밍웨이만의 그 독특한 문체,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까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이 소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 싹튼 로맨스가 어떻게 완전한 비극으로 끝나버리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프레드릭과 캐서린의 사랑, 그들의 희망이 결국에는 죽음과 상실이라는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우울하기만 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걸작일까요?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가 왜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요, 줄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의 구조, 그 설계도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 소설의 5부분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계절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봄에 사랑이 싹트고, 여름에 열정적으로 타오르다가, 가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결국 모든 것이 끝나는 겨울로 향합니다. 이건 뭐랄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든 인간의 삶은 결국 비극적인 마지막 겨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구조가 다가 아닙니다. 해밍웨이의 진짜 마법은 그가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의 문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해밍웨이는 하드보일드 산문이라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는 막 화려하게 묘사하는 글이 유행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죠. 짧고 건조하고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따뜻하고 상쾌한 여름날은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했다. 이걸 해밍웨이는 그냥 해가 났다, 날은 따뜻했다 이렇게 써버립니다. 군더더기를 싹 걷어내고 최소한의 단어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 방식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얼마 후 나는 밖으로 나와 병원을 떠나 빗속을 걸어 호텔로 돌아왔다.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지독할 정도로 건조한 문장이 오히려 그 어떤 화려한 문장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의 무게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이 극도의 단순함 때문에요. 이런 단순함의 천재성은 제목 자체에도 녹아 있습니다.
자, 무기여 잘리거라 해서 이 무기, 영어로는 arms죠. 이게 단순히 전쟁 무기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데릭이 탈영하면서 버리는 전쟁의 무기이기도 하고 연인 캐서린이 죽으면서 잃게 되는 그녀의 두 팔, 즉 사랑의 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통해 육체와 작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제목인 거죠. 좋아요. 이렇게 비극적인 구조에 정교한 문체까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해밍웨이가 전달하고 싶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어두운 세계관 때문입니다. 해밍웨이가 봤을 때 이 세상은 거대한 덫과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세상은 우리를 붙잡아서 파괴해버릴 거라는 거죠. 굉장히 냉혹한 시선이죠? 이 암울한 결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해밍웨이는 이 마지막 장면이 주는 그 파괴적인 충격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말을 무려 60번이나 고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을 치밀하게 설계한 셈이죠. 그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문학적 장치도 아주 잘 썼는데요. 예를 들어 이 소설에서 계속 내리는 비는 그냥 날씨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파멸, 죽음, 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그 압도적인 절망감을 상징하는 장치로 쓰인 겁니다. 자, 이걸로 무기여자릴 거라가 왜 걸작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일단 이 위대한 작품도 복잡한 면이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요즘 시각으로 보면 여성 캐릭터에 대한 비판이 있죠.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에게는 구원이자 사랑의 원천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로지 남성 주인공의 감정적 여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좀 수동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이 소설의 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줄거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냉혹한 주제와 혁신적인 스타일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미니멀한 스타일이 독자에게 잔혹한 주제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 잔혹한 세계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차피 세상이 우리를 부수도록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에 대한 실마리는 아마 해밍웨이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다른 작품 속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네요. 어쩌면 진정한 존엄성이란 건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끝까지 우아하게 견뎌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